자, 이제 간판 철거 42페이지 간판 철거를 보겠습니다. 그 개업공사는 이제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법 사무소의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데 이 간판 철거도 역시 이제 등록관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는 중개업을 안 할 때 철거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판 철거 사유는 중개업을 안 할 때 발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개사무소 만약에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하게 되면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신고했을 때는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중개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철거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폐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전 신고나 등록 취소나 폐업 신고하게 되면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 철거해 줘야 되고요. 그렇다면 기억나세요? 영업정지를 먹었다.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든가 또는 휴업기간 중이에요. 이때는 철거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안 할 때 철거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전 신고, 등록 취소, 폐업 신고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철거 의무가 있음에도 철거하지 않았다. 그럼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정도 값만 잡아두세요. 그냥 간판 철거 의무가 저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중개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들어왔거든요.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규정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원래는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걸 잡기 위해서 일단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뢰인들의 피해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시 광고 규정이 들어왔는데 표시라는 건 뭐냐면 표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시면 상품 포장지에 이 상품에 대한 성분, 주의할 사항 이런 것도 써 있죠. 이걸 표시라고 그래요. 표시라고 그러고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홍보 활동이죠. 이게 광고인데 신문, 잡지,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제 홍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광고다. 그러면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할 때는 명시할 사항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할 때는 명시할 사항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판에 실명을 써라 해서 저는 간판 실명제라고 걸 부르고 있고요. 성명을 써라 해서 이거는 광고를 낼 때는 광고 실명제예요. 그러면 광고 실명제니까 결국은 여기에 광고 나갈 때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상호를 우리 뭐라 한다고요? 명칭. 중개사무소 명칭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명 나가야 되고 중개사무소의 명칭도 나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는지 나가야 됩니다. 이게 소재지죠.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나가야 됩니다. 광고에 포함돼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뭐 나가야 될까요? 연락처. 그래서 연락처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광고할 때는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4가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거든요. 개설 등록번호는 광고에 명시할 사항이 아닙니다. 간판에도 등록번호 쓸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설 등록번호는 아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요. 이거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해서는 안 된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상물에 대한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적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프리랜서, 이른바 프리랜서들이 있는데 프리랜서들이 누구냐 하면 이른바 무자격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전단지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다 불법이에요. 원래 다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소유자가 광고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상가라든가 빌라 같은 거 신축했을 때 원룸 신축했을 때 전봇대 막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소유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거 개업공사가 아닌 자가 특히 이제 이 광고 기준에 들어왔던 게 중개보조원이요. 중개사무소에 적을 두고 이거 물건 확보하기 위해서 광고 때립니다.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 못 합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
실효성에 약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실무적으로 우리가 망명함 같은 거 많이 뿌리거든요. 많이 뿌리는데 망명함에 실명 안 넣어요. 근데 성명 꼭 넣게 돼 있죠. 명함 뿌리는 것도 이거 전부 다 광고거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실명을 넣어야 되는데 실명 안 넣어요. 실명 안 넣고 그다음 이제 사무소 명칭이라든가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정도만 들어가지. 뭐 전화세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이제 망명함 뿌리는데 이거 실명 안 들어가요. 실무적으로. 근데 이거 그런 실명 이거 명시할 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100만 원이가 과태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하고 조금 약간 동떨어져 있어요. 성명을 표기하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그 사무소에 대한 전체 내용이었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자, 이제 43쪽에 계획공사의 겸업으로 들어갑니다. 겸업. 자, 이제 겸업으로 들어왔는데 이 겸업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요. 겸업은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 내가 슈퍼마켓도 할 수 있겠는가?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이게 겸업입니다.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중소속을 공부했어요. 이중소속은 소속이 2개 이상으로서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치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중소속과 겸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소속은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면금지되어 있고 겸업은 슈퍼마켓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바로 겸업의 문제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를 우리 법상 태도를 보게 되면요. 현재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나 중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를 우리는 개인인 개업공사라고 가끔 불러요. 개인인 개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와 법인인 개업공사의 겸업의 태도가 완전히 둘이 틀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중개인입니다. 이들은 우리 현재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겸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는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법인은 겸업 제한을 사실상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법인은 토탈 몇 가지 업무 할 수 있다고요? 7가지 업무만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7가지 업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더 허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상 겸업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많을 거다라고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 해요. 왜 우리 법이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 법인에게 제한을 뒀을까? 왜? 개인은 제한 안 하고. 실무를 보면 이게 금방 수긍이 됩니다. 실무를 보게 되면 우리 개인인 개공은 직원 한두 명 고용해서 업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겸업 제한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개인은. 근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갖고 대형화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형화된 법인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을 안 하게 되면 중개업을 부수적으로 하고요. 이상한 업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제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누가 더 넓다? 개인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그래서 일단 겸업 제한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두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인이 겸업 제한을 안 받지만 전혀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제한을 받는 경우라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고 있다. 명문으로. 법에서 특별히 금지하는 사항들은 일단은 겸업 제한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법에서 금지하는 게 뭐냐? 우리 법에서 금지하는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금지행위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 이 자리에 공무원이신 분을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신 분을 가신 분은 중개사무소 못 열어놔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 법이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영리행위 종사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공무원들은 중개사무소 못 엽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거고 우리 중개인 있죠.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 업무를 못해요.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이 업무를 중개인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개인한테는 이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중개인한테는. 그래서 원래 경공매물은 변호사의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한테는 이걸 허용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인 개공, 즉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의 둘의 차이는 일단은 자격증이 없고 있고는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거는 따질 필요도 없이 근본적인 차이인데, 우리 법이 지금 중개인에 대해서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와 차이를 딱 둔 게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지금 다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 중개인에 대해서 우리 차이를 두고 있는 게 업무적 차이가 있었죠.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아요.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중개인은 경공매를 못한다는 거죠. 보수를 받고 영역으로 경매부동산, 입찰대리, 매수신청대리 같은 거 못해요. 근데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공매를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해석상 내재적 한계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내재적 한계에 걸리면 이제 겸업을 못한다. 이거는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 이거는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를 얘기합니다.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못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여신 A가 말이에요, 본인은 사무소를 열어놓고 회사에 말이에요, 주간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등록증 대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사무소를 여신 A께서 회사에 주간에 상근직 출근해버린다. 그럼 중개의뢰인이 여기 찾아왔거든요. 중개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결국 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중개보조원이나 우리 소속공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A가 이 보조원이나 소속공사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대여에 걸리기 때문에 회사의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그래서 우리 주간반은 그럴 일이 거의 없는데 저녁반에서 저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른바 투잡. 나는 사무실 자격증 따갖고 사무실을 와이프한테 열어주고 나는 회사에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된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죠. 우린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그거 안 됩니다. 당연히 이건 등록증 대여 걸리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만약에 그 개공사한테 갑근세 납부실적이 나왔잖아요.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죠. 그래서 개공한테 갑근세 납부실적이 나와버리면 일단은 등록증 대여로 추정받아요. 이거 갑근세 납부실적이 나오면. 이게 근데 갑근세 납부실적이 나왔다 하여 당연히 등록증 대여로 볼 수는 없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 근무 형태가 특이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죠? 주간에 상근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간다. 야간에만. 우리 개업공사가 야간에 주차 요원이라든가 경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겠죠. 대신 조건은 잠이 없어야 됩니다. 낮에 근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는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 내내 쉰다. 그러면 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있죠. 오후에 일하면 되니까. 맞죠? 또 일주일 내내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이틀만 출근하면 다 쉰다. 그럼 열어놓을 수 있죠. 또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지금 일본은 재택근무가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 우리도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갑근세 납부하더라도. 일단은.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의 경우는 중개사무소에서 내가 계약서에 직접 자필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자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절대 대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자필을 보조원이 대신하고 도장을 쾅쾅 찍었나, 이건 대여로 갑니다. 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겸업을 자꾸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기를 여차하고 얼른 중개업을 잘할까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까 고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무소에서 겸업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된 거예요. 둘 다 망할 거예요. 둘 다. 그래서 뭐 사무실에서 담배 판매점을 해도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손님하고 상담하고 있는데 담배 한 갑 주세요. 그럼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럼 손님이 바로 가버리지 집에. 가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또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꽃집을 같이 한 집이 있었거든요. 꽃집을 같이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요 결국. 이게 그래갖고 이게 간판이 그 집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절반은 공사사무소로 돼 있고요. 절반은 꽃집으로 돼 있어요. 간판이. 그러면 이 앞에 화분들 아주 난리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이 이 동네 와갖고 물건을 찾고자 해. 들어가려고 봤더니 공사사무소 간판이 있는데 화분이 막 난장판이야. 그럼 여기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또 꽃 사러 온 사람은요. 거꾸로 보면 꽃집이어야 되는데 공사사무소로 돼 있거든 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이런 경우 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실무적으로 등록관청이 어떻게 유도하고 있냐면 확실히 구획해라. 확실히.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중개사무소가 어디까지 꽃집인지 이걸 확실히 구획하라고 그래 다. 단속 나갖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겸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국토부의 기본 입장은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니까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이에요. 그 입장에는 저도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는데 일단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고려하는데 사실상 어떻게 하면 수익 창출 방법을 따로 생각해야지 이 겸업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 겸업에 대한 부분 개인의 경우는 이제 겸업 제한이 일단 없다는 걸 명시합니다. 이건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고를 해둡니다. 문제는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법인의 겸업 그래갖고 중개법인은 별도로 이제 법인의 업무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나갈 거예요. 이건 중개법인의 업무입니다. 특수법인은 당연히 겸업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특수법인들은 전부 다 고유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겸업을 당연히 허용한 건 아닙니다. 중개업만 부수로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겸업을 특수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법인은 토탈 7가지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고요. 이 6가지 업무를 우리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법인은 이 6가지 업무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사업이에요, 이거.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6가지 업무로서 뭘 더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법인은 먼저 첫 번째 뭘 더 할 수 있냐면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은 상가를 얘기하죠. 주택 및 상가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상가 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로부터 통째로 우리 개업공사가 위임을 받는 거예요.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법인이 임대 관리해 주는 겁니다. 월세 징수하고 관리비 징수하고 경비 붙이고 청소 붙이고 주차 붙이고 이게 바로 관리 대행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원룸 관리 대행, 오피스텔 관리 대행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룸이나 오피스텔 관리 대행을 끼고 있는 중개업소는 권리금이 엄청 비싸죠. 예,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게 바로 관리 대행업이에요. 다음 두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그러죠. 이거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컨설팅은 뭐 부연 설명 안 해도 알아보실 겁니다. 토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데 이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컨설팅이다. 그럼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임원이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증권 투자 컨설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능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개공을 대상으로 해요. 다른 개업 공인인계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경영 컨설팅인데
이건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이것을 중개업 프랜차이즈라고 불러요. 프랜차이즈. 우리가 실생활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으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지금? 치킨집. 그럼 법인은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겠나요? 없어요.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예요.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판 보면 부동산 114, 부동산 서브, 부동산 1번지 이런 데들. 이게 바로 중개업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통닭집, 치킨집 프랜차이즈 못합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치킨집이 가장 많다면서요? 밀도로 봤을 때 가장 많다고 그러대. 이게 놀랜다면서요, 외국 사람들은.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건 못한다. 그러면 이건 중개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업공사 대상이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개업공사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은 같다 틀리다. 개공이란 말과 공인중개사란 말은 틀려요.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프랜차이즈 안 됩니다. 개공 대상이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다. 그 점 의심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로 역시 주택 및 상가입니다.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해줄 수 있죠. 그러면 주택 상가에 대한 타인이 건축한 상가나 주택에 대해서 분양을 대신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직접 건축하여 분양하는 업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타인이 건축한 것에 대하여 분양을 대행해 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이 가능하고, 다음 다섯 번째로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및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죠. 이걸 제가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매 업무 법인이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잠시 부연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이것에 소개까지만 가능해요. 직접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사업체, 도배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법인이 직접 하는 건 안 되고요. 소개하는 것까지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법인의 경업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암기할 거예요. 이거는 아주 헷갈립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버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6가지 업무가 법인의 경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듯이 만약에 등록 신청 들어오는 법인이 이 7가지 외의 것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이때는 등록 수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개업을 하다가 이 7가지 외의 것을 업무를 했다.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법인의 경업 위반은 임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우리는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 있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는 이 6가지 업무 전부 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경업 제한이 없으니까. 그럼 중개인은 6가지 중에 5번만 안 되는 거죠. 경공매만 안 되고 다 돼요. 맞죠?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또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개인은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할 수 없는 업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경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법인의 경업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그 경공매 알선 대리업을 잠깐 보겠습니다. 44쪽에.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라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경공매를 공부하게 되는데, 경매라는 것은 현재 법원에서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공매라는 것은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은행, 기업체, 세관,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근데 우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 부동산 공매만 우리가 공부합니다. 요즘은 이것도 묻지도 않아요, 시험에서. 그래서 어쨌든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공매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주로 그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이거,
이거에 대한 매각, 중개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공매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매, 공매 이걸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분석을 해주는 업무. 권리 분석은 그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떠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의 알선. 그럼 이 얘기는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이 부동산은 시세가 얼마인데 최저 매각가 얼마고 지금 유찰 몇 번 돼갖고 이거 최저 매각가 얼마고 이 정도의 입찰 금액이면은 낙찰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다.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신청, 매신청 대리를 할 수 있죠 또. 그래서 이거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에 가서 대신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거예요. 공매 부동산에 대해 입찰표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대리죠. 이게. 그래서 명실공히 이걸 수행할 수 있는데 원래 이 경공매는 법률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래 변호사 업무예요. 변호사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만 허용을 했다가 이것을 우리 현재 개공사와 법무사가 할 수 있죠. 다만 이 업무를 우리 중개인 있지 않습니까? 중개인은 한 가지도 못해요 이거. 중개인은. 그래서 중개인이 이거 하다 걸리게 되면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을 처벌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상당히 죄가 중요해요. 처벌이 중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왜 그러냐면 우리 강아지 밥그릇 건들면 엄청 혼나죠. 이거 지 밥그릇 건드는 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엄청 세게 맞아요. 5년 이하 징역이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중개는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건 변호사 업무예요. 근데 변호사가 별로 없던 시에는 변호사가 경공매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경매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자 이 경매 시장을 누가 석권했느냐? 누가 석권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행님들. 우리 행님들이 이걸 석권했죠. 그러자 이 경매 시장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매 업무를 변호사가 팽개쳐 두니까 일단은 경매 시장이 아수라장이 되니까 1994년이었죠. 1994년에 우리 법인 있죠. 중개법인한테 이 업무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94년도에. 그래서 그때 중개법인한테 허용할 때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만 딱 허용을 했어요. 이거를. 그래갖고 우리 개업공사가 법인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경매 때문에 했던 거예요. 경매 때문에. 공인인상 개공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개법인이 이게 허용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근데 대리를 허용은 안 했죠. 대리를. 그래갖고 아주 요상한 결과가 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중개법인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내가 여유자금이 생겼다. 경매 시장이 좋다 하니까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소개 좀 해달라. 그래갖고 물건 분석해가지고 쫙 브리핑 나왔어요. 얼마 수익이 예상된다. 그럼 손님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럼 경매를 모르니 내 대신 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쓰고 낙찰을 받아달라. 그럽니다. 그럼 법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리는 제가 못하거든요. 이건 변호사 사무실 가셔야 되거든요.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그 경매법인들이, 중개법인들이 이제 변호사를 고문으로 고용해갖고 경매 업무를 수행해왔죠. 이게. 그러던 차에 2004년도가 됐죠. 2003년도. 2003년도에 법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무사에게 이 업무를 전체를 허용하는 걸로 법무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이때 일단 이제 변호사협회 반대했겠죠. 집 밖으로 뺏기니까.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먼저 갖고 있었죠. 법무사보다. 먼저 갖고 있었어요. 이게. 경매 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를 써주는 거. 경매 신청할 때. 내가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다. 그때는 이제 법무사 그 업무예요. 자기 본연의 업무인데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느냐?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이는 할 수 있느냐? 이거 법무사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근데 조용히 다 해왔지. 어쨌든 근데 법무사한테는 이게 허용이 2003년도에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었죠. 우리 공사협회에서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했죠. 안 된다고. 이거. 그래갖고 안 된다 하니까 이제 그 법무사협회에서 야, 니들 지금 현재 절름발이 아니냐 이거.
이거만 허용이 됐고 대리도 안 돼 있고 나아가 공인중개사기관한테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 너래도 개정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래도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 법무사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2003년도에 이제 법무사한테 전면 허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법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개정 작업을 2004년도에 들어간 거예요. 경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변호사협회에서 펄쩍 뛴 거지. 법무사협회에서 펄쩍 뛴 거예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회원수로 따지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펄쩍 뛴 거죠. 그래갖고 이제 법무사협회는 이제 그런 미략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깽깽했고, 이게 그래갖고 2004년도 제기역에 그때 당시에는 중기업법이었죠. 중기업법 경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개정안이 국회 2번이나 올라갔어요. 2번이나 올라갔는데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전국에 대해서 잠깐 이제 참고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법안이 일단 국회에 제출이 되면요, 상임위원회라는 데가 있죠. 상임위원회. 그럼 우리 국토교통위 상임위원회가 있겠죠. 여기서 일단 손질을 해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손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회 본회의로 넘기기 전에 이 법안을 마지막으로 어디서 손질하냐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걸 법사위라고 그래요. 법사위라고 그러는데 이 법사위에서 마지막으로 본회의로 넘기기 전에 문구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앞뒤 맥락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 손질을 합니다. 그리고 본회의로 딱 넘겨갖고 이 법안을 통과를 시켜요. 일단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경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중개법의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법사위에 마지막에 간 거 일로 갔어요.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법사위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누구겠냐고요? 출신이. 변호사지.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이거 지 밖으로 뺏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놈의 법안이 여기만 가면 오리무중이에요. 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안 시키는 거야. 계속. 이거를. 그래갖고 결국 이제 2005년을 맞게 됩니다. 2005년이 되면서 이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다는 거 기억나세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대통령이었어요. 부동산에 대한 빗장은요, 있는 대로 다 걸었어요. 투기과일 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부 다 묶었죠. 그래갖고 이제 2000년도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여기서 들고 나온 거예요. 노무현 정권이. 근데 부동산이 아이러니하게 가장 가격이 많이 올 때가 이때였어요, 또. 그래갖고 이때 버블 세븐이 생긴 거 아니에요. 버블 세븐이 이때. 그래갖고 그때는 지금도 이거는 정설인데 정부가 규제하는 대로 투자해라. 이게 정설이에요. 정부가 규제하는 대로 투자해라. 그래갖고 규제하는 데만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계속. 이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 규제해봐. 우리 가격 올린다. 그랬던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른바 버블 세븐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갖고 뭐 강남 3구, 뭐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그다음에 목동, 과천 이런 데들 분당. 이게 이제 버블 세븐지가 아니에요. 다. 그래갖고 폭등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2000년도에 이제 이 노무현 정부가 들고 나왔어요. 이건 거의 부동산 시장의 메가톤급 효과였어요. 이 제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엄청 투명해졌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개공원들한테는 엄청 불리해졌지만 등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등치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어쨌든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이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야 되겠는데 이놈의 법사위에서 경매 때문에 이게 못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국토부에서 그랬던 거죠. 야, 너네 그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 본회의 바로 간다. 너네 안 거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권으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표결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때문에 결국은 경매가 이제 다 허용이 된 거예요. 대신 이제 경매가 허용이 되면서 이 조건을 달았죠, 거기서.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원래 원안에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게 조건이 붙여졌는데, 그러면 개업공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를 하고자 하잖아요. 경매의 대상에 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입찰표를 써주는 행위를 한다. 이걸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이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그러니까 법원에 이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거든요.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 4월 달쯤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 경매 대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럼 거꾸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업 취득이 할선만 한다.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이 할선은 대리까지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없습니다. 공매 자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 경매가 우리한테 허용이 되면서 중개인한테는 여전히 허용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전문 우리 개업공사도 있긴 있고요. 법무사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요즘 경매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나아가서 이 변호사들은 요즘 중개업에도 뛰어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법원의 업무 이 정도까지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자, 그래서 겸업에 대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44쪽에 고용인으로 들어갑니다. 고용인. 자, 그럼 이제 고용인으로 들어왔는데 이 고용인은 개업공사가 고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인의 종류는 현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용인의 종류는 두 가지가 하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또 하나는 중개 보조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우리는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용어의 정의를 기억을 더듬어볼까요?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소속공사는 일단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업을 보조하는 자. 그래서 우리 소속공사는 확인설명,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핵심 중개인이 할 수 있다고 했죠. 이게 중개 업무예요. 그리고 이제 괄호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 이랬어요. 용어의 정의에서. 그런 바람에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공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는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임원 사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종업원, 직원의 지위를 지니는 소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통상 소공이라면 누굴 얘기한다고요? 직원인자, 이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중개보존의 용어의 정의. 중개보존의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중개보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소공과 구분하기 위해서. 공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고용되어 소속되어 다음에 단순 업무 보조란 말이 꼭 나왔나로 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중개보존의 용어의 정의였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원수 제한을 받고 있느냐? 인원수 제한 없어요. 수십 명 고용할 수도 있고 전혀 고용치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은 제한이 있었어요. 법인은 4명 초과할 수 없고 개인은 2명을 초과할 수 없었어요. 보조원이. 그래서 이렇게 제한했었는데 인원수 제한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결격자 고용하면 안 되고 이들은 이중소가하면 안 되죠. 이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 그럼 이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했잖아요. 그러면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소속이나 중개보존을 고용했어요. 그럼 고용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그들이 중개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들과의 고용관계 종료됐잖아요.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들이 그만뒀거나 해고를 했다. 그럼 고용관계 종료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10일이 몇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통보가 다음 달 10일이었죠. 10일까지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하면 1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언제? 1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걸 기억하는데 기억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잠깐 연역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고용신고든 종료신고든 10일 내에 하도록 돼 있었어요. 중개보존 고용했잖아요. 그럼 10일 내에 신고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업무개시전으로. 왜 바꿨냐면
아, 이거 10일로 운영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등록증 감독 나왔거든요. 감독 나갔는데 실장이 앉아 있는 거야. 명단을 딱 봤더니 고용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왜 고용신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10일 내 하니까 어제 출근했다. 어제.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 나갔는데 실장이 앉아 있었다. 고용신고 안 돼 있다. 바로 업무정지 그냥. 바로 업무정지 나갑니다. 한 달. 이게.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를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고용신고 안 된 중개업소는 감독 나온다고 하면 다 문 닫고 도망가잖아요. 문 닫고 다 도망갑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이게 고용신고할 때는요. 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 개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속공인인사 있죠? 소속공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그럼 이렇게 되네요. 실무교육이라는 것은 자격증 있는 자는 전부 다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업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소속공사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전 1년 내 실시하는 실무교육 이수해야 돼요. 먼저. 이수해야 되고. 중개보조원 있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직무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무교육은 현재 4일을 하고 있고 직무교육은 반나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3, 4시간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직무교육을 바꿔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 종사 전에는 전부 다 교육 받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소공은 실무교육을,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일단 실무교육비가 지금 현재 13만 원입니다. 한국공사협회는 13만 원이고 세대항공사협회는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비는 5만 원이에요. 지금 5만 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보조원 고용한다, 소공사 고용한다. 그럼 교육 수료했습니까? 물어봐야 되겠네. 맞죠? 교육 받고 오라 그래야 되죠. 괜히 고용해놓고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 시켜줘야 되니까 교육비 내고. 지가 내야죠. 그러니까 지가 받고 오게 해야지. 근데 고용했다면 내주세요. 난 사장이요, 사장. 내주세요. 점심밥 주고 오고. 제가 지금 이 창업실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밥은 줘라, 실장들. 응? 여기는 밥 주나요? 중개사무소?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가 밥 주는 거, 우리는 가장 그 시골에서 정이 있는 얘기가 밥 한 번 먹자잖아요. 그게 가장 정이 있는 얘기 아니야. 왜? 우리가 너무 많이 굶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게 가장 큰 인사죠. 밥 한 번 먹자. 밥 안 주는 데 많습니다. 이거. 선생님 고용인 할때 저 보조원은 근무를 몇 년 이상 하면 무슨 특혜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자격증 따와야지 무슨 보조원에 특혜 지금. 아니 몇 년간 업무 경력이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좀 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면 뭐 10년 정도 근무하면 뭐 준다든가. 그러면 법률사무소에 한 10년 근무하면 법무사격증 줘요? 아무리 이거 공사격증이지만 원체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왜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갖고 일정 출석률만 맞추면 자격증 주는 걸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특혜를 주나요? 그거 추진해보시죠 뭐 교수님께서. 그거 위헌이거든요 다. 군 가산점 주는 것도 지금 현재 그거 한때 없앴다가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군 가산점 주는 거. 여성분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가산점 엄청 크죠. 가산점 그것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소공원 실무교육을,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고 이제 업무 개시까지 신고 들어가야 됩니다.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사나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사실을 등록하청은 공인인사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공사협회가요, 중개업 종사자 명단이 있죠? 다 갖고 있어요. 등록하게 되면 등록증 나가면 등록 사실을 통보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용신고, 종료신고 들어가면 전부 다 명단 통보해요. 그러니까 협회는 우리 중개업 종사자 명단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고용신고, 종료신고를 주로 이해해 두시고요. 업무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차츰 익혀지니까 그때 더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5쪽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계획공사의 책임이란 말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결론만 짚고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소속 공인인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 행위로 본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본다라는 말은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본다란 말은 간주규정이에요, 이게. 추정이 있고 간주가 있는데 본다는 간주규정인데 간주라는 것은 그거예요. 바로 그 법률적 효과를 발생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입혔잖아요. 그럼 손해입힌 행위를 개공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개공이 직접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나아가서 소공이나 보조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위법 행위를 했어요. 우리법 위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럼 그 위반을 개공이 한 걸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직접 등록 취소나 업무기 먹어버릴 수 있어요. 보조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나아가서 형사처벌, 양벌 규정이라는 게 적용되어 벌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공이나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개공사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독박을 누가 쓴다? 개공이 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개공이 지게 돼 있으니까 보조원이나 소속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은 그 정도만 감 잡고 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에 대한 내용까지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그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공부할 건데, 용어에 정의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어요. 그게 사실 결론인데, 우리 소속공사는 계약서 쓸 수 있습니다. 맞죠? 확인 설명서 쓸 수 있고, 브리핑, 확인 설명이라고 그랬죠. 브리핑, 중개사물에 대한 브리핑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만 감을 잡아두세요. 이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인장 등록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죠.